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사흘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 의사 면허정지 절차에도 들어가겠다며 시한을 못 박아 압박한 건데요. 의료계는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이 장관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돌아오라며 복귀 시점을 내걸었습니다. 대신 지난 책임은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중대본 회의 직후엔 3월부터 수사와 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엄포도 나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수사 실무회의를 함께 열어 엄정하게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 이미 고발된 의사협회 핵심 관계자와 전공의협의회 집행부라고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법 논란이 일던 진료보조간호사, PA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하겠다며 전공의들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낸 셈인데 실제 병원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도 9,000명이 넘습니다. 정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사례는 지금까지 227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응급의료기관 409곳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도 2.5%가 줄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정부의 압박에 의사협회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2월 말은 지금 현장에 남은 전임의들의 계약이 끝나는 시기여서 이들마저 빠져나갈 경우 진짜 의료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상황은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사협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해외 취업 불이익까지 언급하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로지 처벌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법적 처벌에 나선다면 변호사를 대동해 전공의들을 지원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모든 의사위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회원인 개원 의사들을 향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오는 3월 3일 예정된 총걸기 대회에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경고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의 겁박이 계속될 뿐 달라진 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이번 주 큰 고비를 맞습니다.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지금은 전임이나 레지던트 4년차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이들마저 집단 행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번 주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새롭게 계약하지 않으면 3월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임의는 1,300여 명, 전체 의사 수의 19%에 달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최소 절반 이상의 전임의들이 전공의와 행동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임의들의 투쟁 의지가 전공의에 버금간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한은 사흘. 정부의 29일 복귀안은 이런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지금 주요 대형 병원에선 중증, 응급을 제외하곤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병원이나 중급 규모의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곳들 역시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환자들은 받아줄 병원을 찾아다니느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을 찾은 한 80대 환자. 3명이 달라붙어 힘겹게 휠체어로 옮깁니다. 일주일 전 당뇨 합병증으로 양발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혼자서는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큰 수술에 입원 치료를 원했지만 수술 다음 날 퇴원한 뒤 이틀에 한 번꼴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의사도 없다는 거예요. 입원을 그냥 한다니까 입원도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퇴원하라고. 그래갖고 퇴원을 한 거지. 공공병원인 이곳 서울 보라매 병원에는 하루 종일 많은 환자들이 몰렸는데요. 응급실을 찾았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이규돈 씨는 다친 발을 이끌고 근처의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좀 다 찼다고 지금 수용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한 단계 낮은 뭐 명지나 뭐 강남고려 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3차 병원 응급실이 중증 위주로 환자를 받으면서 2차 병원이나 공공의료원들로 환자들이 몰리는 상황. 당장은 진료가 겨우겨우 이루어지고 있다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너무 걱정이에요. 이렇게 질질 끌으면 환자들은 어떡하는지 대책이 없어. 대전에서는 의식을 잃은 80대 여성이 응급실 자리를 찾지 못해 숨진 일도 벌어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7곳에서 의사가 없다며 거부했고 50여 분 만에 겨우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병원에 이송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더욱 부각된 응급의료 인력의 부족은 우리의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공공병원 역시 빠져나간 전공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선 이들 공공병원에 긴급의료진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공공병원인 서울 보라미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그곳 응급실 병상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곳 보라매 병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저녁 7시 기준으로 전체 병상 31개 가운데 13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의료 포털에는 가용 병상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빨간 등이 켜진 상황인데요. 서울대병원이나 서울성모병원처럼 대기 환자가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늦은 시간까지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라매 병원은 산부인과 응급이나 대동맥 응급 등의 환자는 인력 부족으로 진료가 어렵다는 공지를 띄운 상태인데요. 수용 불가 안내만 13개나 띄웠습니다. 이것도 인력 유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130여 명 가운데 4년차 레지던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보라매 병원을 포함해 서울의료원과 은평병원 등 3곳에 예산 26억 원을 투입해 의료진 45명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의대생들 움직임도 심상치 않죠. 의대마다 집단 휴학이 지금 계속되는 모양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는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12,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의과대학 학생협회는 오늘 오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일전에 대학을 통해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숫자였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의대 학장 단체 역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대학 본부와 정부에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의료기사 같은 병원 내 다른 종사자들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의료계를 힘으로 굴복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화의 가능성 얼마나 열려 있는 걸까요?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을 그리고 분노를 누르지 못합니다. 무수히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온다고. 왜 그런 사람들 붙잡고 이런 건데. 그 선서에도 있듯이 순수한 그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의사의 본분이잖아요. 간호사와 의료기사, 조무사 등 의료계 동료들 역시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멈추고 의료 현장을 먼저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속에는 의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필수 업무의 진료 거부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전공의 사이를 중재하려 나섰지만 결국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엄격한 사법 처리만을 강조하는 데 실망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 상황을 파국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중재하지 못해서 사퇴하겠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3월 4일까지 원하는 의대 정원을 제출해달라는 교육부에 기한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돌아오게 하려면 지금 이거 3월 4일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4월 말까지만 결정되면 돼요. 노력을 최대한 해보고 접점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은 후에 이 정원을 확정하자. 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정부의 29일 통첩으로 오히려 며칠의 시간을 벌었다는 희망 섞인 시각도 있습니다. 피해를 받을 사람들도 전공의들이고 걔네들의 미래를 정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교수들이 나서서 전공의들이 협상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고 의협 비대위하고도 대화를 해야죠. 정부 역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화의 논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정부가 호응을 해서 그 2,000명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의료계가 전공의들과 교수진,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 등으로 나뉘어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정부가 3억 3,90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4년 전 이번에 3분의 1이 안 되는 면적을 보호구역에서 풀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도 전형적인 관권 선거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강을 경계로 군부대와 마주보고 있는 마을. 이곳에선 높이 40m가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군부대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헬기장 비행 안전을 위해 설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마을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이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정면 지역의 민간 아파트 건설 등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국적으로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역대 최대인 3억 3,90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군 비행장 주변, 접경지역, 민원지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보에 기묘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5,300만 제곱미터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이미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2달여 만에 또 보호구역 해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4년 전에도 정부가 1억 제곱미터 면적의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관권 선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참석시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두가 선심 공약 남발의 전형적인 관권 선거입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여야가 바뀌었고 국방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급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왔다며 필요하다면 수시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던 오랜 경기 침체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정부와 기업의 오랜 노력이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39,233을 넘겨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 연이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해온 대형 첨단 기술주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에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증시 전체가 30년 전 버블 때와는 체질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니케이 지수 4만 시대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当初からのその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改革ですとか、PBR、1倍割れの改善要請だとか、日本の経営に対していい意味でのプレッシャーを与えるようになって。
정부와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금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왔고 이로 인해 외국 투자 자금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1980년대 버블 증시 때와 비교해 비관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로 갈 곳 잃은 글로벌 자금이 일본에 몰린 것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私が一番大きいと思うのはやっぱり中国が元気ないんで、そこのところで、資金が日本に向かい始めたということもあって、ここ急速の 무엇보다 일본 곳곳에 돈이 넘쳐났던 버블 시절과 달리 지금 일본 국민들은 증시 화랑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만성적인 저임금으로 인해 작년 일본 실질임금은 2.5%나 감소했습니다. 物価高に負けない賃上げの実現や賃上げを生み出す企業の稼ぐ力、これの強化に引き続き取り組んで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글로벌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취해 흥청거렸던 버블 때와는 달리 도쿄의 거리는 아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잇따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일본 증시와는 달리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은 그리 신통치가 않습니다. 오늘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릴 방안을 공시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262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그룹. 2년 연속 글로벌 완성차 3위를 기록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식이 저평가됐는지를 볼 때 주로 쓰이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의 경우 현대차는 0.51, 기업이 망해 청산을 해도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전체 주가의 2배 가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도요타나 미국의 테슬라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저평가됐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최근 10년 평균 PBR 수치는 선진국 평균의 절반 이하고 대만이나 인도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고 보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릴 방안을 공시하면 우수 기업을 선정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세제 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입니다. 탕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합니다.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즉 상장 지수 펀드를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투자할 때도 밸류업 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일본 증시의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처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구조로 기업들이 불참한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과연 자본시장의 활력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자칫 대주주들의 배당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저가 PBR, 즉 저평가주로 관심을 받던 금융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세제 혜택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정작 국내 자본시장, 증시는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들이 없어서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 이익을 주주 배당 등에 활용하면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줬던 기업소득 환류 세제의 재탕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여기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주 보호 의무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정작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자발적인 개선 계획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주가 조작, 배임 횡령, 분식회계, 그리고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등등등 이거 처벌 잘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종종 관치 논란을 일으키는 정부의 개입이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차선의 버스로 날아들면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넘게 다쳤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 사고 당시의 장면을 보면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는 도로 위에 흉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과적이나 정비 불량으로 인한 타이어 빠짐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류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옆으로 검은 물체가 빠져나옵니다. 바퀴입니다. 굴러가던 바퀴는 1차로로 이동하면서 중앙 분리대와 부딪히고 탄력을 받아 높이 솟구쳐 오릅니다. 마치 고무공처럼 도로 위를 튀어오르던 바퀴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앞유리를 뚫고 들어간 거대한 바퀴는 버스 안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승객이 숨졌고 1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의 바퀴 빠짐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바퀴 무게에 차량 속도까지 더해져 다른 차량들과 부딪힐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바퀴가 빠져나와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SUV를 덮쳐 1명이 숨지고 가족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바퀴 빠짐이 반복되는 이유로 과적을 지적합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의 경우 차량에 전달되는 진동이 강해 바퀴와 축에 쉽게 변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큰 짐을 실었을 때 고수로 달리면 진동이 있다 보니까 진동에 의해서 너트하고 볼트가 풀리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자주 정비를 해줘야 하지만 낮아진 운임에 화물차 기사들이 수리 점검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정비 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퀴가 통째로 빠져나왔다가 보면 허브가 제대로 조립이 안 돼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화물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38만 1,000대에 달합니다. 경찰은 어제 바퀴 빠짐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물차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살 배기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들이 발견이 됐는데 해당 어린이집 측은 아이에게 멍크림을 발라줬더니 멍이 커졌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CCTV 영상에는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어린이집의 낮잠 시간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한 교사가 손으로 짓누릅니다. 아이가 몸부림치자 교사의 손길도 더 거칠어집니다. 동료들은 보고도 지나칩니다. 학대는 아이가 지쳐 잠들기까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약한 그 아이를 찝어서 그냥 괴롭혀 자기의 분풀이로밖에 안 보였어요. 모든 장면들이. 이날 집에 돌아온 아이의 어깨와 등에선 멍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가볍게 멍이 들었는데 크림을 발라줘서 멍자국이 커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멍크림을 발랐는데 네네. 계속 마사지를 엄청 계속 문질렀어요. 더 이게 퍼지면서 더 이게 부위가 넓어지면서 지금 더 멍든 것처럼 돼가지고. 그러면서 당시 CCTV는 고장이 나서 녹화가 안 됐다고도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에서 감춰뒀던 CCTV가 발각됐습니다. 결국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고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이는 장면 등 추가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 결국은 토사물을 이렇게 먹이는 걸 저는 이것도 정말 살인이라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인된 피해 아동은 모두 5명으로 검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했는데요. 이렇게 문은 굳게 닫혔고 불도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정작 재판에서는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학대하는 것으로 봤다고 얘기를 해서 검사가 증인으로 불러놨더니 내가 잘못 봤다. 학대가 아니, 토닥이는 걸로 나는 봤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CCTV가 없다고 주장했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 점을 들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원장과 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거대 양당의 총선 공천이 반환점을 돌면서 여야 대진표도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당의 현 정부 출신과 검찰 출신 후보들은 주로 수도권에서 친 이재명계 야당 후보들과 맞붙게 됐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이 차지한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는 여당의 중진급 현역들이 전면 배치돼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주요 격전지 전망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늘도 공천 확정자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던 검사 출신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결국 여당의 수도권 양지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강원 강릉에선 원조 친윤으로 5선에 도전하는 권성동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충남 홍성 예산에서도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본선에 직행해 천안 4선 출신인 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격돌합니다. 민주당에선 친노무현계 좌장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영입 인재인 경찰 출신 이지은 전 총경 등이 전략 공천돼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이광재 전 총장은 성남 분당갑에서 안철수 의원과 빅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오늘까지 여야 모두 절반을 넘는 130여 곳의 공천을 마쳤습니다. 총선 승패를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도 일찍 공천을 마무리했는데,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와 영남 낙동강벨트 대진표도 일찍 짜졌습니다. 운동권 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서울 마포 을에 이어 광진을에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오신환 전 의원이 대리전을 벌입니다. 현 정부 내각 출신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서대문 을로 옮겨 재선의 김용호 의원과 맞붙습니다. 여당이 중진들을 재배치해 탈환을 노리는 낙동강 벨트의 빅3 지역구 3곳도 영남권 선거 판세를 좌우할 걸로 예상되며 일찌감치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이 5석을 석권한 경기도 수원에선 고위공직자 출신의 여당 후보들이 친 이재명계 현역인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과 호남 지역의 후보 확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20%에도 못 미칩니다. 양당의 강세 지역인 만큼 공천을 미루고 있지만 텃밭의 임자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어서 무음 공천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감점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초반에 주춤했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공천 확정도 갈수록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문화 격차 해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 출마자들을 응원했습니다. 박정환이나 김원석 같은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후보를 먼저 제시한 것이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방문해 원희룡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인천 여기 1번지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100% 저는 여기에서 큰 변화가 올 거리라고 확신합니다. 전 현직 지도부가 일제히 지역구 유세 행보에 나서는 데는 이른바 무음 공천이라고 불릴 만큼 잡음이 크게 일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잠잠했었던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의 존재감은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은 물론 중진 하태경 의원이 떠난 자리와 윤두현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곳도 용산 출신 비서관과 행정관이 차지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역구 현역 불패의 흐름 속에 당내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과 하위 평가 등 현역 후보에 대폭 감점을 줬는데도 이해 충돌이나 돈봉투 수수 등 논란의 의원들이 속속 예선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룰을 발표한 것은 현역들, 특히 중진급들의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경선에 나선 한 정치 신인은 신인이 이기기 어려운 시스템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하거나 사법적 문제가 불거졌던 인사들은 좀 더 과감히 쳐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는 29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의결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은 발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현역들의 운명은 일러야 주말쯤부터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공천 잡음이 지도부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의 최대 고비로 여겨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공천 여부가 내일 결론 날 것으로 보이는데 공천 피해를 주장하는 비명계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죽하면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오죽하면 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당은 공천 논란으로 시끄럽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3시간이 넘게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명계와 친명계 의원의 경선 결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으로 갈등이 노출됐습니다. 미뤄두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지역 결정 역시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축입니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이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라고 비난하는 등 지도부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내일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친명계는 단수공천, 비명계는 경선이라는 비난 속에 의정활동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만 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 단수 공천 받았어. 남은 다 친명이에요.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역 의원을 뺀 여론조사가 진행돼 논란을 빚은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의원의 지역구는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새 의원 역시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공천 갈등 속에 총선 위기론이 커지자 황운하, 소병철 두 초선 의원은 당의 단합을 위해 결단한다며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선 조정식 사무총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어서 내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개혁신당의 총선 공천을 이끌게 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주황색 옷을 입고 처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혁신당의 총선 목표를 20개 의석을 확보해 교섭단체를 꾸리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보수, 진보, 거대 양당에서 모두 선거 승리를 경험했던 이른바 김종인 효과가 제3지대에서도 통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주황색 점퍼를 입혀줬습니다. 회의는 김 위원장의 수락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이 씨앗이 펴나갈 수 있도록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의 자리를 갖다가 제가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김 위원장은 각종 굵직한 선거를 치러낸 선거 전략가로 통합니다.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당의 과반 석권을 이끌었고 20대 땐 당적을 옮겨 민주당의 대역전극을 주도했습니다. 보수당으로 되돌아간 21대 총선에선 참패했다가 이듬해 재보선에선 국민의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파란색 점퍼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84살의 나이에 다시 주황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름에 걸맞게 개혁의 큰 방향성을 잡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 위원장 영입은 개혁신당의 무게감을 올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탈된 의원들의 영입에도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과 달리 고정 지지층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제3지대에서 이른바 김종인 효과가 작용할 수 있을지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되도록 최소 20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 대통령 중심의 통치구조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안정, 복지 사각지대 해결 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민들로부터의 화합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이 두 가지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으로는 더 잘 살 수 있으면 독재가 왜 잘못된 거냐, 여자는 국방 의무를 지지하느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등의 과거 인터뷰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도 합류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데 이준석 대표도 경기 동탄 신도시와 대구 지역구 출마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술에 취해 시민과 다툼을 벌이고 출동한 동료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최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길거리를 지나던 모녀에게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보니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가벼운 말싸움으로 시작된 이 실랑이는 이내 서로를 밀치는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이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관이 자신을 경찰차에 태우려던 경찰 2명을 폭행했습니다. 시각을 하다가 경찰에 수갑을 채우고 발을 걷어챘지 뭐. 이튿날 새벽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선 술에 취해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조지호 서울청장이 기동본부를 찾아 근무기간 확립을 강조했지만 지난 주말 또다시 기동단 소속 경찰관이 시민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열흘 새 음주폭행 시비만 3건입니다. 서울청 기동본부는 모두 8개의 기동단을 두고 있으며 인원만 약 5천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의무경찰 폐지 때문에 갑작스럽게 조직이 개편됐고 시설 경비, 요인 경호, 집회 관리까지 여러 임무가 뒤섞이면서 조직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휘관의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정체성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이러한 이완된 상태가 결국은 여러 형태의 일탈로 연결되게 되는. 조 청장은 오늘 일반 국민들도 용서가 안 되는 사안이라며 엄정하게 수사에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건물 외벽을 공사하거나 유리창을 닦을 때 사용하는 고소 작업차, 이른바 스카이차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이 고소 작업차가 넘어지면서 노동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을 오가는 시민들 옆으로 고소 작업차가 서 있습니다. 갑자기 뒷바퀴가 들리는 듯 하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고 놀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성북구의 창작연극 지원센터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작업대에 타고 있던 노동자 3명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의식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짓고 있는 창작연극 지원센터는 이달 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외벽 작업은 고소 작업차 업체가 장비를 지지 고정한 뒤 시공사의 하청을 받은 다른 업체 직원들이 투입돼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작업차의 4바퀴 옆에서 직개발처럼 펼쳐져 장비를 고정하는 부품이 충분히 펼쳐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해가지고 300원 국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부품은 최대한 늘려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좀 빗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차례차를 했을 경우는 쉽게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발을 벌렸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견뎌줄 수 있는. 이를 두고 고소작업 차량 업체는 보도블럭이 깨진다고 원청 시공사 측이 펼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고 시공사 측은 그런 일 없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춘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주민들의 재빠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동 진화에 나섰고 불길 속에 갇혀있던 70대 집주인도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한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창문 옆으로 새어나옵니다. 연기는 CCTV 화면을 가릴 정도로 피어오르고 불길은 순식간에 거세집니다. 그때 한 주민이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집으로 다가갑니다. 이어 대문을 두드리다 문이 열리지 않자 담벼락을 넘습니다.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주민도 소화기를 들고 직접 진화에 나섭니다. 마을 주민은 이 담벼락을 넘어가서 불을 끄다가 집에 있던 70대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대피하지 못한 채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이 어르신을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곁에서 지켰고 다른 주민들도 차례로 대피시켰습니다. 119에 바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들고 들어가서 진화를 했는데 불길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주택과 가재 도구를 태워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몸을 피한 70대 집주인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주민들의 빠른 초동 대처가 없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소화기 한 대가 컴퓨터 한 대의 위력이다 막 이런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만큼 용기 있는 이웃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교회로 장애인들을 데려와서 돌봐주고 있다는 한 목사가 알고 봤더니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뺏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목사는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철장 안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 마당에 쇠파이프로 둘러싸인 건물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자에 쇠창살이 둘러쳐 있고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철제 출입문이 달려 있습니다. 2년 전 이곳에 50대 장애인 한 명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가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14개월 동안 수시로 철장에 가둔 겁니다.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둔기로 폭행까지 하면서 피해 장애인은 하반신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또 다른 60대 장애인은 혼자 지내는 자신을 돌봐주겠다는 목사 말만 믿고 지난해 교회에 들어왔지만 기초생활수급비 100여만 원과 현금 카드 모두를 빼앗겼습니다. 저항하자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내 거 카드 빼달라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게 긁고 어디를 잡아도 징기에 떨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2명의 장애인에게 갈취한 금액만 무려 1,000여만 원. 장애인 학대 혐의를 받는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마을 깊숙이 위치해 있어 학대 사실을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목사 부부와 장애인 6명이 함께 지냈는데 장애인을 치료하던 병원에서 몸의 상처를 보고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목사 측은 훈육 차원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철장은 자신의 딸이 놀기 위해 만든 시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 기치사거리 무지 많이 했습니다. 돈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피해자는 우리예요. 경찰은 중감금 등의 혐의로 목사를 구속했고 추가 피해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서울 한강 위를 오가는 수상버스,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이 올해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서울시는 한 해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리버버스로 출퇴근을 해서 새로운 대중교통이 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에 바탕이 된 수요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리버버스가 대중교통임을 강조합니다. 서울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고 잠실에서 종점인 강서구 마곡까지 54분이 걸린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배차 시간을 당겨 대중교통 수단으로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정시성을 확보해서 늘 예측 가능한 운행을 하려면은 최소 한 해 그 선박 숫자가 한 8척 정도 됩니다. 서울시는 리버버스 이용객이 내년에는 80만 명, 오는 2030년엔 250만 명에 달할 거란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특히 교통 수요가 관광 수요보다 약 2.5배 높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예측치의 근거는 서울시가 3,800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리버버스, 수상버스가 도입을 처음으로 하는 거고 예측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만 교통수요 시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대중교통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는 537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300명에게는 서울 관광용으로서 리버버스가 어떤지 관광 수요조사 차원에서 설문을 한 거였습니다. 500여 명을 조사해 향후 250만 수요를 예측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급을 하면 수요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장비적인 교통 인프라 정책의 연장에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구 주민이나 한강 인근 직장을 다니는 시민들을 조사했다며 한 명당 6개의 상황을 설정해 질문하고 답을 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3천여 개의 결과를 얻은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리버버스 운영에 따라 서울시가 예측한 향후 6년간의 적자는 약 80억 원. 큰 적자가 뻔히 예상됨에도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성을 앞세워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됐던 지난 2021년 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죠.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정치 검찰의 황당한 기소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식사 비용 결제를 지시했음을 입증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당 관계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과 만나 10만 4천 원 식사를 대접하고 음식값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에 앞서 김 씨는 말을 아꼈고 변호인은 정치검찰의 황당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쟁점은 김 씨가 배모 전 비서의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았고 식비를 대신 내주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비서 배 씨도 재판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 공적 자금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며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 비서 배 씨가 피고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보좌했던 걸 입증하겠다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표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 부부를 법정에 나란히 세워 망신 주기를 한다며 김건희 여사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검찰의 잣대에 전 세계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도 김 씨 측과 검찰이 이견을 보이면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두 번째 재판을 일정 조율을 위한 준비 기일로 다음 달 18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산이나 바다, 국립공원 등에 케이블카나 곤돌라가 세워지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같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허파로 불리는 남산. 북사면에 있는 숲은 더 특별합니다. 환갑 넘은 신갈나무, 백사를 앞둔 엄나무에 물가치도 있었고 새박새 곤줄박이는 기본으로 보고 황조롱이나 새올리기나 새매 같은 그 맹금류 새들도 여기서 사냥을 하거나 둥지를 틀기도 하고요.
멸종 위기종도 여럿 관찰되는 이곳. 2006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 위를 지나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장공원부터 남산 전망대까지 약 800m 구간입니다. 기존의 남산 케이블카가 포화 상태고 민간 운영되는 케이블카와 달리 수익이 서울시로 돌아와 이를 남산 생태 회복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환경단체는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은 약 160만 명, 서울시 예상 곤돌라 연 이용객은 약 190만 명입니다. 발길이 더 잦아지면 생태가 회복은커녕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탐방 압력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 상업시설들이 더 보강돼서 끊임없이 훼손이 일어나게 되는. 푸른 바다와 광안대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남산처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부산 시민이 즐겨 찾는 황령산입니다. 이곳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차장은 한창 자라고 있는 청년기의 숲에 정상 부근 소나무 군락지엔 100m 높이의 전망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가 전망탑이 들어설 땅입니다. 이곳은 어린 소나무와 또 수령이 5, 60년에 달하는 소나무가 잘 공존하고 있는 정상부에서도 비교적 잘 보존된 땅인데요. 전망탑이 들어설 경우 여기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일몰, 솔부엉이, 소쩍새 이런 친구들이 이 일대를 가지고 절급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친구들이 살아가기에는 버거운 동네가 되겠죠. 전문가들은 도시 숲이 훼손되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도심에 있는 숲과 산림은 주변 외곽 산림 녹지에 살고 있는 여러 야생 동물들이 생태 이동 통로이자 거점의 서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은 관광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어렵게 보존되어 온 생태계가 한순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안성 스타필드의 스포츠 체험 시설 안에 있는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8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성은 딸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한화 복귀 후 처음으로 전력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소문난 제구력은 물론이고요. 구위가 말 그대로 무시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오키나와 현지에서 이명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습 경기차 삼성 원정에 나선 한화 선수단에 류현진도 동행했습니다. 삼성 이병규 수석 코치가 반갑게 맞이하고 정민태 투수 코치도 짓궂은 농담을 건넵니다. 못 쓴다. 나랑 뒤집어놨다면서요. 현진아, 여기서 왜 그러세요? 예정된 불펜 투구에서 류현진은 지난 겨울 이적한 동갑내기 이재원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2006년 SK의 1차 지명 후보였던 두 선수가 프로 데뷔 후 처음 배터리를 이뤘습니다. 사흘 전 첫 불펜 투구와 달리 전력을 다하면서 확실히 구위가 느껴졌고 류현진의 손을 떠난 공이 매번 미트에 정확히 꽂히는 등 제구력도 최상이었습니다. 지난번 점프 뛴 거 아니에요? 괜찮아? 네, 물러야 돼. 지난번에 좀 약해도 지난번에 좀. 한화 구단은 취재진에게도 일부 각도의 촬영만 허용할 만큼 세심한 관리에 나섰고 류현진은 슬라이더를 포함해 자신의 모든 구종을 시험하며 60개를 던졌습니다. 커터를 우타자 몸쪽에 높은 코스에 던지는 모습이 주문을 해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연습인데 그거를 스스로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높은 수준의 투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대표 시절 이후 19년 만에 류현진의 공을 받은 이재원도 감탄했습니다. 친구를 떠나서 일단 한 투수로서 정말 완벽한 피차인 것 같고 달라야 돼 던지니까요. 저런 투수가 사실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순조롭게 투구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류현진은 이제 다음 달 1일 타자를 세워두고 처음으로 실전처럼 공을 던집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K리그 개막을 나흘 앞두고 각 팀 감독과 주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슈퍼스타 링가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리그 감독과 선수, 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행사장 앞에 항의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려간다는 게 말이 나오는 것 자체로 후보로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로 많이 속상하고 축구협회가 우리나라 자국의 리그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협회가 임시 감독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하마평에 올랐던 홍명보 감독은 한숨은 돌리게 됐지만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좀 힘들었어요. 다시 이렇게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생각도 나고 그럼 대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협회 전력강화위원을 겸임 중인 윤정환 감독은 감독 선임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국내 감독들 하면 국가대표를 맡을 수 있는 분이 몇몇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감독을 무조건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도 올해 K리그 흥행 기대감은 뜨겁습니다. 슈퍼스타 린가드가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걷는 폼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뭐 스텝을 받고 걷더라고. 걸으면서 스웨그를 하면서 걷고 막 가서 또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많은 팬들을 더 운동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광주와의 개막전부터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어쨌든 그날 경기 흐름은 이 감독 당신 의도한 대로 되진 않을 거야. 많은 준비를 해. 누가 오든지 누가 경기를 뛰든지 상관없이 좀 상식밖의 생각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울산과 포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K리그는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축구에서도 보기 힘든 고난도 기술이죠. 이른바 전갈킥이 야구장에서 나왔다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입니다. 템파베이 마이스너의 타석. 우중간 뜬 공에 야수 4명이 모여드는데요. 낙하 지점이 애매해요. 결국 행운의 안타. 그런데 공이 갑자기 외로 굴러갑니다. 수비는 우왕좌왕. 타자는 3루를 돌아 홈까지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입니다. 다시 보니 수비 선수 뒤꿈치에 공이 맞았네요. 뒤꿈치로 찬 건지 뒤꿈치에 와서 맞은 건지.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이건 바로 축구의 전갈킥. 야구장에서 이걸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축구에서도 골까지 이어지긴 힘든 기술인데 야구에서 보기 드문 득점을 만들었네요. 네, 이번엔 진짜 축구로 가볼까요? 1대0으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 해결사 메시가 등장합니다. 공을 가로채더니 한 번 주고 다시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주고 이번에도 받아서 들어갑니다. 두 번의 원투 패스로 극장골을 터뜨린 메시. 올 시즌 마이애미에서 첫 골을 신고합니다. 마지막은 포르투갈 리그입니다. 뛰기 시작한 벤피카의 네레스. 와, 뒤에서 출발했는데도 순식간에 수비 2명을 제치고 공을 잡더니 골키퍼까지 가볍게 제치고 득점 성공! 총알탄사나이였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나온 호수비 보시죠. 상대팀 팬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마지막 세차는 언제쯤 하셨나요? 지금 제 옆에는 차가 있는데요. 이 차가 정말 지저분합니다. 오랫동안 세차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비나 눈이 정말 자주 와서 이번 주는 세차해도 되는 건지 묻는 분들 많았는데요. 오늘 날이 정말 좋았는데 내일쯤 세차를 하시면 앞으로 이틀 정도는 차를 깨끗하게 탈 수가 있겠고요. 아쉽게도 목요일쯤에는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세차를 할지 말지 고민인 분들 날씨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방에서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고 있고요. 강원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중에는 눈이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낮사이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을 보시면 서울과 대구가 0도, 광주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9도, 광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중에는 비나 눈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